안녕하세요. 집안일을 하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사연 채널을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에요. 사실 평범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남편과 아이 없이 혼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동료 사이였지만 남편 쪽에서 먼저 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죠. 저는 만날수록 다정하고 진중한 면모를 보이는 남편에게 푹 빠져들게 됐고 짧은 연애 기간을 거친 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얘기는 남편 쪽에서 먼저 꺼냈는데 사실 저는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선뜻 승낙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자라온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의 고아였거든요. 3살 배기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의 작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미아가 되어 울고 있던 저를 보육원 원장님께서 우연히 발견하셨고, 발견 당시 저는 제법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척 봐도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잣집 딸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잠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친부모가 저를 찾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날이 저물도록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와 함께 부모님을 기다리던 원장님께서는 결국 저를 보육원으로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말은 보육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아니었어요. 시골, 그것도 정말 깡촌에 위치한 작은 건물이었고, 오갈 곳 없는 아이들의 쉼터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보육원의 원장님이라 불리던 분은 노년의 여성이었는데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길거리에 아이들을 하나둘 거두어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원장님의 집이 사람들에게 보육원이라 불리게 된 것이었대요. 원장님께서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고,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굶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에게는 항상 최대한 좋은 밥, 좋은 옷을 제공해 주려고 하셨거든요. 어렸을 적에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육원에 적응하기도 어려워했고, 특히 몸이 몹시 약해 틈만 나면 알아 누웠다고 해요. 보육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었기에 매번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원장님께서는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며 옛날 얘기를 들려주시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곧 괜찮아질 거라 저를 안심시켜 주셨다고 해요. 중년의 나이가 된 지금도 제 이마를 쓸어주시던 원장님의 까슬하던 손길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원장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덕에 저는 점차 보육원에 적응을 하게 됐고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은 중학교까지기에 형편이 어려운 시골의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모두 고등교육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에서 떠나기 전까지 앞으로 먹고 살 준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죠. 자격증을 따거나 일찍이 취업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하면서요. 저 또한 그런 아이들처럼 중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원장님께서는 제게 고등학교에 진학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자랑하려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중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 탓에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던 저는 고아라는 소문이 돌면서 더더욱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런 제게 마음을 붙이고 할 만한 일은 공부밖에 없었기에 자연스레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죠. 원장님께서는 제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이대로 학업을 포기하기에는 아쉽다. 대학교에는 장학금 제도도 있고 당장의 기술을 배우며 먹고 살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봤으면 좋겠다. 저를 응원해 주셨고 결국 저는 보육원이 있던 시골에서 유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원장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장학금을 받아야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밤낮으로 공부에만 매달렸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고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며 친부모님처럼 기뻐해 주셨고 저를 몹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합격 소식을 전하는 날 원장님께서 펑펑 우시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는 그렇게 정든 보육원을 떠나 서울로 향하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기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매일같이 바쁜 삶을 살았어요.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기 위해 낮에는 공부를,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고 동기들은 너같이 열심히 사는 애는 처음 본다며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히 살 수 있냐 혀를 내둘렀습니다. 당시 제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힘들다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들다 투정할 일이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저는 바로 대기업에 취업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아의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한다면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나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그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앞으로는 본인이 제 가족이 되어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말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처음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저는 남편에게 고아라는 사실을 밝혔던 때보다 훨씬 긴장이 됐죠. 남편은 저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듣고도 반응이 괜찮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전해들은 조건으로만 저를 판단하실 테니 혹여나 문전박대를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까지도 들었죠. 남편은 본인의 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며 이미 이야기를 다 전해 놓았다고 걱정하지 말라 저를 안심시켜 줬습니다. 그래도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는지 손바닥이 흥건해질 정도로 땀이 나더라고요. 간신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댁 안으로 들어섰고 시댁 식구들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각종 음식들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 어서 와요.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아가씨가 너무 곱다. 우리 장남이 숫기가 워낙 없어서 지금껏 한 번도 우리한테 여자친구를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유, 참. 여기는 둘째, 여기는 막내. 형이 결혼할 사람 데려온다니까 꼭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고집들을 부려서 갈비찜 좋아해요? 아우,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리다 보니 조금 과해졌네. 아, 얼른 앉아요. 식사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남편처럼 순한 인상이었고 걱정과 다르게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2명 있었는데 둘째는 회계사였고 막내는 의대생이었어요. 둘 다 남편과 몹시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투닥투닥 장난을 치면서도 저에게 싹싹하게 먼저 형수님이라 말을 붙여오더라고요. 아유, 이야기 다 전에 들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앞으로는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도 돼요. 나도 앞으로 며느리가 아니고 친딸처럼 생각할 테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 가족처럼 지내봐요. 말 편하게 해도 되죠? 벌써부터 우리 딸이라고 부르면 좀 빠르려나? 아유, 내가 좀 주책인가? 장난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시어머니의 말씀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놀라며 본인들이 무슨 실수라도 했냐 저를 달래주었죠.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그랬다. 이렇게까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줄은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한 가족이 됐어요. 저와 남편의 신혼집은 시댁 근처의 아파트였습니다.
비록 작은 사이즈의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대학 졸업 후 줄곧 단칸방에서 지내던 제게는 궁궐이나 다름이 없이 느껴졌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은 매일매일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유 모를 편두통에 계속해서 시달려왔어요.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갑작스레 머리가 아프다며 울다가 쓰러지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며 쓰러질 정도로 자주 크게 아프진 않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편두통은 계속됐습니다.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 몸을 제대로 돌보기보다는 아프면 대충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 먹으며 버티기 일쑤였고, 그렇게 큰 문제라 여겨본 적 없었기에 그날도 약을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두통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병원이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을 일으키는 순간 눈앞이 새까매졌어요. 그 뒤로 어떻게 병원에 왔는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쓰러진 저를 남편이 업고 병원으로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뜨니 병실이었고 제가 기절해 있던 사이에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정신을 차린 저에게 의사 선생님께서는 무거운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껏 두통이 심했을 텐데 왜 병원을 찾지 않았냐며 상태가 좋지 않다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와 남편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검사 결과 저는 태생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었다고 해요. 뇌혈관 기형 자체는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지만 환자분과 같은 경우는 형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학계에도 보고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되었다면 뇌출혈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뇌혈관 기형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들보다 뇌출혈 가능성이 몇백 배는 높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지금까지 약도 없이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지내오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뇌혈관 기형 자체가 완치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꾸준히 약 먹고 정기검진도 받으시면서 지금보다 상태가 많이 악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줄곧 이어지던 빈혈과 허약한 체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던 두통이 모두 뇌혈관 기형이라는 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원장님께서는 가난한 보육원 사정상 저를 데리고 큰 병원을 찾아보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저도 간단한 건강검진 외에는 CT 등의 정밀 검사를 받아볼 생각을 한 적이 없었기에 스스로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몇십 년간 살아왔던 것이죠.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것이 어떻겠냐 제안해 왔습니다.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였지만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에 무리가 오면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남편은 그 점이 몹시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로 아프지 않다, 환자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 남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한 번 쓰러진 이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기는 하더라고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도 이전보다 잦은 횟수로 찾아왔죠. 슬슬 아이 계획을 세우고 있던 시기였기에 고민하던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곧이어 저는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는 딸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딸이라는 소식에 몹시 화색을 보이시며 본인은 아들만 셋을 키우느라 예쁜 옷, 귀여운 장신구들을 한 번도 입혀보지 못했다며 저보다 더 신이 나셔서 아이 물건들을 잔뜩 사 보내시고는 했어요. 그렇게 저희 딸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났고 곧이어 큰 도련님과 막내 도련님이 연이어 결혼을 하시게 되며 집안은 완전히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큰 도련님의 부인은 강남 출신의 부잣집 딸이었고 회계사였던 도련님과는 선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척 봐도 귀티가 흐르기는 했지만 먼저 말을 건네기는 조금 어려운 인상이었달까요? 그에 비해 막내 동서는 서글서글하게 웃는 낯이 시댁 식구들과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싹싹한 막내 동서와는 금세 친해졌지만 큰 동서와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서먹한 사이였어요. 아니, 서먹하기보다는 불편한 사이였죠. 처음에는 그렇게 예의를 차리던 큰 동서가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저를 조금씩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만 말이에요. 형님, 그건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안 돼요. 보통 어렸을 적에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다 알고 있는 건데. 아, 뭐, 괜찮아요. 형님이라고 배우기 싫어서 못 배우셨겠어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두세요. 보육원에서는 이런 비싼 고기 같은 거 못 먹죠. 형님, 처음 소고기 드셨을 때 깜짝 놀라셨겠어요. 아, 기분 나쁘시면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랬던 건데, 형님이 그래서 식탐이 좀 있으신가? 아우, 원래 없이 자란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저희 애 친구 중에도 엄마 혼자 키우는 애가 있더라고요. 어쩐지 평소에 애가 좀 모자라다 싶더니,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못 자란 애들은 꼭 티가 나는 것 같다니까요. 어머, 아우, 형님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거겠지, 내가 피해의식이 있는 거겠지 하며 참아 넘기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동서의 발언은 선을 넘기 시작했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동서를 따로 불러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어요. 동서, 동서가 부잣집에서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란 귀한 아가씨인 건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가난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 지금껏 얼굴 붉히기 싫어서 참아왔는데 동서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은근슬쩍 나 무시하는 거 다 느껴져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윗사람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 되는 거 아닐까? 큰 동서는 몹시 기분이 상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부잣집 딸로 자라 생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이 살아왔으니 저 같은 보육원 출신의 고아에게 훈계를 들은 것이 기분이 나빴던 거겠죠. 그래도 어찌되었든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그만둬 주기를 부탁했으니 그 뒤로 큰 동서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그 뒤로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막내 동서가 저에게 큰 동서와 무슨 일이 있었냐 먼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 괜찮다 답하긴 했지만 큰 동서가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일 때마다 몹시 속이 상하기는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날은 저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병원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집을 비웠고 남편과 딸은 집에 남아 함께 저의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요리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생일상을 차리냐며 외식을 하자는 제 말에 장난스럽게 웃으며 미역국 정도는 끓일 줄 안다. 걱정 말라. 큰 소리를 치던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검진을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 소방차가 서 있었어요. 어디 불이라도 났나 싶어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슬쩍 기웃거리는데 저희 동 앞이더군요. 순간 철렁하는 마음에 인파를 헤치고 다가서니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창문은 다름 아닌 저희 집이었습니다.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던 남편과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되질 않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바리케이트를 뚫고 아파트 입구로 뛰어들어가는 저를 소방관들이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저 안에 내 남편과 아이가 있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코를 찌르는 매캐한 향과 쏟아지는 눈물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고 결국 저는 찢어질 듯한 두통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대로 까무룩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저는
급하게 남편과 아이를 찾았지만 병실에 누워 있던 것은 저뿐이었어요. 이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었던 제 남편과 제가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저희 딸은 그렇게 허무하게 저를 떠나갔습니다. 아직도 저를 배웅해 주던 남편과 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해요. 그 모습이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더 깨어나 줄 걸, 입 맞춰 줄 걸, 사랑한다 말해 줄 걸. 지독한 후회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 느껴졌고 매일 아침 맞이하는 아침이 지옥 같았습니다.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요즘 너를 보면 내 가슴이 다 미어지는 것 같구나. 이제 그만 떠난 사람들 놓아주렴. 그래야 둘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지 않겠니? 이런 네 모습을 보면 두 사람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너 처음 보던 날 내가 그랬지? 앞으로 정말 친딸처럼 생각하며 살 거라고. 지금도 그 마음 변함없다.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우리한테 기대거라. 그런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시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고 아껴주셨고, 제가 원한다면 시댁에 들어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다는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잘 되었다며 그동안 걱정이 많았다 격려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단 한 사람, 큰동서만 빼고 말이죠. 형님, 아니, 이제 형님도 아니지. 아주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형님은 무슨 형님? 설마 했는데 시댁에 계속 붙어 있을 줄은 몰랐네. 아무리 갈 곳 없는 고아라지만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을 줄은.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잘난 척 훈계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사람이 좋으셔서 받아준 거지. 솔직히 꼴불견인 건 알고 있지? 뭐?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불만 있으면 집을 나가든가. 아무리 부잣집에서 오냐오냐 예쁨 받으며 자랐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생각 안 해? 여기가 동서집이야? 나 받아주시고 식구로 인정해 주신 건 어머님 아버님이야. 어디서 함부로 나가라 말아야? 그리고 나 아직 명백하게 동서 윗사람이야. 말 똑바로 해. 고아년이 어디서 사람을 가르치려 들어.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주제에. 기가 막힌 큰 동서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동서는 그 뒤로도 둘이 있을 때마다 제게 하대를 하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몇 번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큰 동서의 말대로 제가 정말 염치 없이 시댁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부모님과 막내 도련님 내외는 제게 몹시 호의적이고 다정하게 대해 주셨지만 남편과 딸이 죽은 뒤로 저는 진짜 식구가 아닌 것만 같은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큰 동서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린다고 한들 시부모님께서 제 말을 믿고 제 편을 들어주실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진심으로 저를 친딸처럼 여기고 아껴주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믿지 못하고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만약 시댁 식구들마저 제게 등을 돌린다면 정말 이 세상에 홀로 남은 외톨이가 되어버릴 것이라 생각했고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랬기에 큰동서와의 일들은 혼자서만 속으로 삭히며 묻어두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마음고생 때문인지 꾸준히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도 두통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다니던 병원에서는 더 큰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제안했어요. 태어나 처음 찾은 대학병원은 정말 사람도 많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 앞에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했습니다. 간호사가 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 부탁을 하더니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야 저를 진료실 안으로 불렀어요. 그저 대학병원이라 환자가 많아 바쁜가 보다 하며 기다리고 있던 저는 별 생각 없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섰고 방 안에는 흰색 가운을 입은 노년의 의사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에요, 여보.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에 순간 제가 진료실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 앞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노년의 여성은 그런 제게 다가와 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우리 딸 잘 자랐구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찾아왔어? 어? 저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전 할머님 딸이 아니에요. 아니, 넌 우리 딸이 맞다.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다 설명해 줄 테니 이리 와서 앉아보려무나.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리에 내가 지금 꿈이라도 꾸고 있나 싶은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진료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너를 잃어버린 건 아주 오래전 일이다. 그날은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날이었지. 너는 태어날 때부터 뇌혈관에 기형이 있었기에 3살 때까지 병원에서 지냈거든. 퇴원 기념 여행이었어. 이왕이면 공기가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네 엄마의 말에 욕심을 부려 아주 먼 시골까지 차를 타고 갔지. 병원 신세를 지느라 예쁜 옷, 예쁜 신발 한 번 신겨주지 못했기에 그날은 옷장에서 가장 예쁜 옷을 입혀줬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구나. 분홍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였어. 셋이서 처음으로 떠났던 여행에 부모님은 몹시 들떠 계셨고 저 또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지 아픈 곳이 없이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게 갑작스러운 두통이 찾아왔고 머리가 아프다는 어린 딸의 말에 부모님께서는 차를 뒤져 급하게 약을 찾으셨다고 해요. 그러나 분명 챙겨왔던 약과 주사가 어디로 갔는지 도통 보이지를 않았고 한참 동안 짐을 풀어 헤쳐가며 겨우 약을 찾아냈을 때 저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해 주변을 돌며 저를 찾아다녔지만 작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대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경찰에 연락해 실종 신고를 했지만 여행을 떠났던 곳이 몹시 후미진 시골이었기에 제대로 된 수색이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외동딸이었던 저를 잃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그곳을 찾아 조사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조그만 아이가 그 짧은 틈에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우리는 결국 네가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납치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지. 경찰에서는 아이가 사고로 어딘가에 굴러떨어졌거나 강에 빠졌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그 말은 즉 네가 죽었다는 뜻이었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몇 년 동안 그렇게까지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너를 가슴에 묻었다. 지금껏 평생 동안 죄인처럼 살아왔어. 네 얼굴을 떠올릴 때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이 괴로웠다. 부모님께서는 그 뒤로 아이도 낳지 않으시고 두 분이서 저를 그리워하시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본인들의 실수로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속죄하면서요. 그러던 중 제가 정말 우연찮게도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병원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 진료 차트를 확인했을 때 너무 놀라셨다고 해요. 딸과 같은 이름에 비슷한 연령에 뇌혈관 기형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 내 딸이 내 딸이 죽지 않고 지금껏 어딘가에 살아 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급하게 네 엄마를 부른 거야. 설마 했는데
정말 우리 딸이었을 줄이야. 그것도 이렇게 잘 커서 제 발로 우리를 찾아왔다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본인의 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며 이제라도 본인들을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얼떨떨한 마음이 컸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몇십 년 만에 만난 제가 그동안 애타게 찾아다녔던 너무나 소중한 딸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뵙는 낯선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시골의 보육원에서 지냈던 이야기며 대학에 진학한 이야기, 남편을 만나 딸을 낳고 가슴 아픈 사고를 당했던 이야기까지 지금껏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와 현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두 분께서는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며 이제라도 부모 노릇을 할 테니 본인들과 함께 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의사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버지께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는 명의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셨죠.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 아주 고급스러운 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형편도 넉넉했고 시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잣집이었죠. 그러나 저는 감사하지만 두 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친딸처럼 여기고 품어주신 시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을 찾았다고 나 몰라라 등 돌려 떠나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몹시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부모님을 만나 그간의 세월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나들이도 다니며 평범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는 친부모님을 만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은 큰 동서를 제외하고는 제 일을 본인들의 일처럼 몹시 기뻐해 주리라 생각했지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 가장 먼저 저의 친부모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막내 도련님이었어요. 막내 도련님이 의사라고 말씀드렸던 사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알고 보니 막내 도련님께서는 아버지가 교수로 계신 대학 출신이었고 졸업 후에도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와 같은 과를 전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도 아버지를 뵙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는데 막내 도련님과 딱 마주쳤고 타이밍 좋게 아버지가 등장하시며 본의 아닌 삼자 대면의 시간을 가지게 됐죠. 사실을 알게 되신 도련님께서는 정말 잘된 일이라며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본인이 대학 시절 내내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께서 큰 형수님의 친아버지시라니 너무나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막내 도련님께서는 평소 저의 아버지를 의사로서 몹시 존경하고 있었다며 잘 보일 수 있게 큰 형수님께서 말 좀 잘 해주시라 장난스레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큰 형수님, 작은 형수님 아버지께서 교수님께 수술 받고 싶어 하시는 거 아셨어요? 교수님이 이쪽 분야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수술이 내년 말까지 다 잡혀 있다던데. 작은 형수님 아버지께서 최근 들어 병세가 너무 심해지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원래는 수술 후 생존 확률이 10%도 안 되는 어려운 수술인데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맡으신 수술은 전부 성공하셨거든요. 요즘 들어 작은 형수님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오시던데 마주치신 적 없으세요? 와, 참 살다 보니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큰형수님께서 힘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막내 도련님께 전해 들은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이 참 질긴 인연이 다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큰동서의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저와 큰 동서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 리 없는 막내 도련님께서는 좋은 뜻에서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이겠지만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일륜적인 도리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게 맞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큰 동서의 태도를 생각하면 딱히 동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막내 도련님께서는 제가 먼저 시댁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이 일을 비밀로 해주기를 부탁드렸고, 도련님께서는 막내 동서에게만 이야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막내 동서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큰형님, 얘기 다 들었어요. 정말 너무 축하드려요. 어쩜 세상에 그런 우연이 다 있네요. 고마워요, 막내 동서. 도련님한테 들었겠지만 내가 시댁 식구들한테 먼저 얘기를 꺼낼 때까지는 비밀로 좀 해줘.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요, 형님. 남편은 모르는 것 같긴 하지만 작은 형님하고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그동안 큰형님께서 굳이 말씀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작은 형님께서 워낙 좀 성격이 까칠을 하시긴 하잖아요. 작은 형님 아버지 수술 얘기도 들었어요. 남편은 형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니지만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막내 동서의 얘기에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눈치채고 있었구나. 모른 척 해줘서 고마워. 동서, 수술 얘기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말씀드려봐야지. 형님 참 속도 좋으세요. 솔직히 저 같으면 아니에요. 제가 괜한 소리를 다 했네요. 쉬세요. 그렇게 끊어진 전화에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사사로운 감정을 누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저와 큰 동서를 지켜본 막내 동서에게는 그런 제가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였나 봐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큰동서는 친정 아버지 일로 스트레스가 심한지 평소보다 더 날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들고 온 소고기를 제게 던지듯 건네며 "뭐 하냐, 빨리 주방에 가서 굽기 시작해라" 명령하는 투였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고기 다 타잖아." 빈대처럼 붙어 사는 년 주제에 어디서 이 비싼 고기를 태워 먹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차에 저도 모르게 굽고 있던 고기에서 신경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후라이팬 위에 소고기가 까맣게 변해버려 연기가 풀풀 나오고 있었고, 옆에 서 있던 큰 동서가 들고 있던 집게로 제 머리를 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침 부엌으로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던 막내 동서가 그 광경을 보고는 놀라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쨍그랑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고 접시는 산산조각나 바닥에 굴렀습니다. 작은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평소에는 적어도 다른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차렸었는데, 그날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막내 동서에게도 소리를 빽 지르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만하시라니까요. 그러다 후회하세요. 후회? 참, 이깟 고아년한테 맞는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후회는 무슨 후회야? 형님 아버지 수술해 주실 의사가 큰형님 친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막내 동서의 폭탄 선언에 큰 동서는 방금 본인이 들은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란의 시댁 식구들은 모두 부엌으로 달려왔고, 바닥에 깨져 구르는 접시에 하얗게 질려 떨고 있는 막내 동서에게 모두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는 거 동서도 알잖아.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큰 동서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이마를 짚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시댁 식구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형수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큰 형수님 아버지께서 교수님 맞으세요. 얼마 전에 친부모님을 찾으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큰형수님께서는 형수님 아버지 도와주시겠다고 따로 교수님께 말씀드려 보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막내 도련님까지 나서서 확인 사살을 하자 큰동서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됐습니다. 갈 곳을 잃은 눈동자로 저와 시댁 식구들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큰동서는 바닥에 엎어지듯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큰동서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런 동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운지 누구 하나 나서질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고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큰동서는 손을 들어 본인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 이번 수술 못 받으시면 진짜 돌아가셔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한 번 더 본인의 뺨을 내려칠 기세로 손을 올리는 동서의 모습에 큰 도련님께서는 그제서야 동서를 급하게 일으켜 세웠죠. 도련님께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이 왜 이러냐 동서를 말렸지만 동서는 그런 도련님을 밀쳐내고는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대로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당황스러운 기색의 시부모님께 죄송하다,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리고 그대로 시댁 식구들을 지나쳐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동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뒤쫓아 나왔어요. 동서와 할 말이 없으니 돌아가라 냉정하게 말했지만 동서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형님, 잠시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저도 고아예요. 저 부모님, 친부모님 아니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어리 빠져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맨발로 저를 쫓아오던 동서는 그제서야 자리에 멈춰서고는 눈물을 뚝뚝 쏟아냈어요. 한참을 제자리에 서서 오열하던 동서는 조금 진정이 됐는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입양아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불임이셨대요. 고아원에 있는 저를 아주 어렸을 적에 입양하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전 어렸을 적부터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에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보이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이 제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원 출신의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평생 그 사실을 숨기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그런데 형님께서는 본인이 고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남편이 있었고 시부모님께서도 형님을 친딸처럼 너무 예뻐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고아의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저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가 있는지 너무 당당하고 밝아 보이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고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더 못되게 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형님. 뺨을 치라면 더 칠게요. 신발을 핥으라면 핥을게요. 그동안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 아버지 지금껏 저 정말 친딸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키워 주셨거든요. 저 스스로 나쁜 생각에 갇혀서 제대로 효도도 못 해보고 아버지께 못되게만 굴면서 살아왔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이대로 못 보내요.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형님. 그렇게 큰 동서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울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렇게나 무시해왔던 동서가 저와 같은 고아에 입양하였다니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평소에 그렇게 세상 잘난 사람처럼 도도하게 굴던 동서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길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는 모습을 보니까 거짓말 같지 않더라고요. 일단 그런 동서를 일으켜 세우고 알겠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동서는 끝까지 제 소매를 붙잡으며 제발 부탁드린다는 말을 반복하고는 겨우 등을 돌렸어요. 맨발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동서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서에게 그런 속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동서가 그동안 제게 해왔던 짓들의 면죄부가 되지는 못했어요. 저는 동서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화재 사고로 남편과 딸을 잃은 뒤로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시기에 동서가 제게 내뱉었던 말들은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고 갈대같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저와 동서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들 동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려나요?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또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요. 그렇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가족을 잃는 슬픔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제 눈앞에서 또 가족을 잃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게 저를 지금껏 괴롭혔던 큰 동서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저는 아버지께 동서의 얘기를 꺼내며 조심스레 부탁을 드렸고 제 얘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어렵게 수술 일정을 조정해서 동서의 아버지 수술을 담당해 주시게 됐습니다. 아버지께는 몹시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제라도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수술은 몹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수술 예후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기뻐하는 큰 동서의 모습을 보니 이런 당연한 일을 왜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형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어린 행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쓸데없는 생각에 갇혀 형님께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렸죠. 죄송합니다. 형님, 지난날 동안 제가 해왔던 행동들을 용서해달라 빌 생각도 없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용서받기 위해 앞으로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형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늘에서 이런 인연을 맺어준 것을 보니 무지했던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제가 고아원 출신에 입양하라는 사실 모두 말씀드리려고요. 이제 저도 형님처럼 제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설령 누군가가 지난날의 저처럼 그런 사실을 알고 저를 비난한다고 해도 당당해지려고요. 형님, 저도 형님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동서의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 그동안 동서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우리 잘 지내보자 말해주었습니다. 난 힘들 때 나를 받아준 시댁 식구들을 친부모님 이상으로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동서도 내 가족이나 다름없어. 지난 일은 모두 깨끗이 잊고 지내자. 그리고 나 동서한테 은혜 같은 거 베푼 적 없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 수술은 우리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고 감사할 거면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게 맞지. 나한텐 감사 말고 그동안의 잘못 인정하고 사과한 걸로 충분해. 그런 제게 큰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며 너무나 죄송하다고 평생 저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큰 동서는 본인이 고아원 출신에 입양하라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에게 밝혔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놀라긴 했지만 당연히 그 사실에 개의치 않고 이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큰 동서를 대해주었습니다. 제가 친부모님을 찾게 됐다는 소식에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냐며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부모님께 저는 두 분만 괜찮으시면 계속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두 분은 제게 친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부모님을 네 분이라고 생각하며 효도하고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내가 딸이 없이 아들만 셋을 낳았던 게 이렇게 딸을 얻으려고 그랬던 모양이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을까? 우리 장남이 본인이 일찍 떠나면서 내가 허전할까 봐 이렇게 예쁜 딸을 남겨놓고 간 모양이야. 그 뒤로 저는 쭉 시부모님을 모시고 지내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과는 여전히 사이가 좋아요. 조금 우습긴 하지만 그렇게 저를 무시하고 하대했던 큰 동서와 지금은 시댁 식구들 중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 저희를 보고 막내 동서가 장난스레 질투를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남편도 아이도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말이나 되냐, 멀쩡한 친부모님을 두고 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냐 참견들을 하지만 저는 제가 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엔 시부모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친부모나 다름없는 분들이거든요. 친부모님께서도 이런 저를 이해해 주시고 시부모님과도 친해지셔서 이제는 저 없이도 네 분이서 식사를 하십니다. 어렸을 적부터 화목한 가정과 많은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러웠었는데 이렇게 대가족이 생기려고 그동안 그렇게 외롭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영원히 제 가슴속에 묻고 살아갈 남편과 딸아이, 그리고 네 분의 부모님과 큰동서, 막내동서, 도련님들. 앞으로도 함께 오래오래 화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된 40대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주변에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됐다고 말하면 다들 당연하게 아이는 몇이냐, 몇 살이냐라며 묻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씁쓸한 듯 웃으며 대답을 회피하곤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다들 속으로 애가 없나 보네, 안 생기나 보네라고 생각하며 더는 묻지 않으시며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해요. 사실 지금도 아이를 너무나 낳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랑 검사도 다 해보고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해봤는데 한 번도 임신에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임신을 위해 쉬지 않고 병원을 다니며 노력해봐도 자꾸만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이 저희 부부에게만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 하늘이 다 원망스럽더군요. 내일 병원 가는 날인 거 알지? 오늘 시공 끝나고 기사님들이랑 절대 술 마시면 안 돼? 기억나지? 지난번에도 당신이 술 먹고 와서 병원 못 갔잖아. 회식 때마다 매번 병원 가는 날이라고 술자리에서 빼는 것도 이제 민망해. 다들 자꾸 물어보는데 매번 임신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쪽팔리고. 우리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그럼 아이 낳는 걸 포기하자는 거야? 남편은 슬슬 이제 포기하자는 식이었습니다. 10년이면 할 만큼 한 거라면서요. 물론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결혼하고 신혼 때는 당연히 자연스레 아이가 생기겠거니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3년이 넘어가자 은근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검사를 해봐도 제게는 특별한 점이 없다면서 병원에서는 남편도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게 오히려 치료 방법이 간단해서 치료만 하면 자연 임신이 쉽게 된다고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병원에 가보자고요. 그런데 남편은 뭐하러 그런 검사까지 하냐며 아직 이르다면서 자신은 문제 없으니까 차차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임신이 됐으면 하는 마음만 가지고 말 그대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금방 6, 7년이 흘렀더라고요. 더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검사할 생각이 없다는 남편에게 화도 내고 달래도 봐서 결국은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러자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남편의 정자가 일반 남성들의 정자보다 조금 수도 모자라고 활발하지 않아서 자연 임신이 힘들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치료만 하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치료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시험관 시술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니 남편도 그제야 좀 불안해지는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어요. 그렇게 지낸 것이 10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까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생활도 10년 가까이 되니 저도 더는 남편에게 강요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도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갔죠. 저는 사실 6남매 중 막내예요. 거기다가 부모님께서 마흔이 훨씬 넘어 낳은 늦둥이였죠. 제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래도 터울이 긴 형제들은 다들 결혼하고 집을 나갔는데 그때 어머니는 어차피 앞으로 다들 시집 장가가고 나면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냐면서 집을 팔아 형제들을 다 결혼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달동네에서 방 2개짜리 월세방을 얻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 혼자 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혼자 남을 제가 걱정되셨는지 이모를 불러 바쁘더라도 저를 한 번씩 들여받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로 얼마 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모가 한 번을 집에 놀러 오시질 않길래 많이 바쁘신가 보다 했더니만 웬일로 오셔서는 제게 좋은 선자리 하나가 들어왔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신이 100% 보장할 테니 무조건 잘 보여서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라고 성화였어요. 이모, 엄마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남자가 괜찮아 보여도 제 마음에 들어야죠. 아이고, 얘가 아직 철이 없네. 예전 같으면 자식이 수두룩 있을 나이에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그 나이에 직업도 변변찮고 월세방 살면서 결혼까지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 건데? 하루라도 어릴 때 시집이라도 가야지. 그냥 혼자 살죠 뭐. 얘가 아주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여기 재개발된다는 얘기 못 들었어? 너 내년이면 여기 나가줘야 되는데 돈 있어? 네? 재개발이요? 이모는 근처 시장에서 오랫동안 화장품 가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동네 일이라면 어느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까지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달동네 월세 보증금이라고 해봐야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일 텐데 그 돈 가지고 제대로 된 단칸방이나 하나 구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작년에 이모가 화장품 가게 싹 다 인테리어 했잖아. 그때 도와주셨던 사장님이 아들만 셋인데 그중에 둘째만 아직 장가를 못 가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 근심에 가득한 제 얼굴을 보셨는지 이모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선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들 셋이 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장 입구에 있는 인테리어 사무실 포함 5층짜리 건물이 바로 그 사장님 거랍니다. 요즘 같을 때 건물 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모는 설레발을 떠셨어요. 물론 저도 솔깃하긴 했습니다. 사실 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면 외모도 뭐 그냥 평범했고 부모님은 성인이 된 이후 돌아가시긴 했다지만 그래도 어쨌든 두 분 다 안 계신 건 사실이었고 직장도 평범한 데다가 모아놓은 돈은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사실 이런 제 조건에 선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모가 주선해준 그 선자리에서 만난 인테리어집 건물주 아들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처음 선자리에서 만난 남편의 첫인상은 그냥 너무 촌스러웠어요. 물론 제가 살던 동네가 지방에서도 한참 들어간 시골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30을 간 넘긴 나이에 2대8 가르마는 너무하다 싶었죠. 거기다 덩치도 무지 크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한두 살 많다고 들었는데 언뜻 보면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그래도 경제력도 좀 있고 인상이 순박해 보이는 게 남편 가문으로는 딱이다 싶었죠. 요즘은 남자들도 돈만 좀 있어도 다들 여자 능력도 보고 집안도 다 본다는데 제 조건에 이 정도 남자면 감지덕지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이후로 몇 번 데이트나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어느새 식장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체감상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순진한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던 겁니다. 저는 결혼을 너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해버려서인지 처음부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견디듯 보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전 이모는 저에게 예비 시아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셨는데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한 분이라며 그렇게 오랫동안 가게를 하면서도 사람들하고 큰 소리 한 번 나는 걸 본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내심으로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건 웬걸? 결혼 전 집에 인사 갔을 때 뵌 예비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가 아주 남다르셨습니다. 웬만한 남자들보다도 건장한 체구에 짧은 커트머리, 거기다가 매우 강력해 보이는 진한 화장과 새빨간 립스틱으로도 모자라 화려한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온몸에 주렁주렁 메고 계셨어요. 거기다가 외모뿐만 아니라 저를 바라보시던 눈빛도 굉장하셨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다 진작에 돌아가시고 형제들까지 출가해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혼자서 많이 외로웠겠어. 네, 제가 늦둥이라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그랬구나. 사람 정이 얼마나 고팠을까.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앞으로 절대 외로울 일 없어. 우리는 한 건물에 식구가 다 모여 살거든. 1층이 우리 가게고, 2층에 우리 부부가 살고, 4층에 큰아들, 5층에 막내네, 3층에 딱 한 집만 비었으니까 결혼하면 거기 들어와서 살면 돼.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건물에 있다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그 건물 안에 온 식구가 다 모여 사는 줄은 몰랐어요. 주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도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시부모님도 모자라 형제들까지 해서 다 같이 한 건물에 산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은 형수님과 재수 씨도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한 건물에서 다 함께 살았는데 가족들끼리 큰 소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조카들까지 생기고 나니 서로서로 육아도 도와주고 살림도 함께 하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 같았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까지 아이가 안 생길진 몰랐으니 결혼을 한다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워낙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그런데 저는 친정 엄마도 안 계시고 형제들도 멀리 있으니 가능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무래도 서로 도움도 많이 되고 의지도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말이 먼저 결혼한 형들을 보면 어쨌든 결혼하자마자 집이 생기니 버는 족족 모아 돈도 금방 모은다고 했답니다.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도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잖아. 집 살 돈 아껴서 우리 애들 열심히 키워야지. 요즘 세상에 결혼하면서 빚 하나 없이 집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실 자식들이 다 능력이 있어서 알아서 나가 살면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세도 받을 수 있는 집을 그냥 살게 해주시는 건데 감사할 따름이었죠. 거기다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던 월세방에서도 하루빨리 나가줘야 하는 신세였으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모로 정신없이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시부모님 건물 3층에 신접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살다 보니 이 집안은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인 게 없는 집안이었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를 만큼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처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이 집 며느리들은 모두 다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이 인테리어 사업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며느리들이 다른 데 나가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벌겠다고 집안 내팽개치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겠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야 평생 시골 동네에서 살아오신 옛날 분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동서들끼리는 시어머니를 여왕벌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찰떡인 별명인 게 시어머니는 이 집안에서 아들 셋과 시아버지까지 호령하는 왕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들들에게도 얄짤이라고는 없는 게 아들 셋을 교묘하게 비교하며 경쟁하도록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가진 재산이 있으시니 그걸 가지고 저울질하며 잘하는 자식에게 좀 더 나눠주겠다는 식이셨죠. 그런 식이었으니 당연히 며느리들 서열은 아주 밑바닥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시골에 건물 하나 있다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무슨 뉴스에 나오는 재벌 사모님처럼 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시부모님 소유의 건물은 우리가 살고 있던 건물 하나뿐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가씨 시절 다니던 직장 근처가 이 동네에서는 그나마 가장 번화한 동네였는데 그곳에도 8층짜리 건물이 있으시다더라고요. 사실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처음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는 아니셨대요. 오히려 그 반대였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두 분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하시던 작은 가게가 망해서 거리에 나앉을 뻔하셨대요. 거래처에 결제해줄 돈이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힘들어서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고소까지 당하셨답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아서요. 그때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시던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께서 나서셔서 혼자 도배 일을 배우러 다니셨대요. 그때만 해도 도배라는 게 남자들이나 하던 일이었는데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꿋꿋하게 따라다니며 기술을 배워 몇 년 동안 여기저기 도배 일을 다니셨대요. 그 사이 아들들도 연달아 셋을 낳으시고 그렇게 번 돈으로 빚도 조금씩 갚고 자식들도 키우며 시아버지와 함께 인테리어 일과 전기 일도 배우셔서 함께 팀으로 다니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대요. 그 사이 새 아들은 학교도 외가댁에서 다니며 외할머니 손에 크느라 부모님의 사랑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컸지만 그래도 그 덕에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기술도 물려주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살게 해줬으니 그게 오히려 잘한 일이라며 시어머님은 미담처럼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영업 능력과 수완만큼은 시어머님이 워낙 좋아서 금방 회사까지 차려 그 당시 동네 현장이란 현장들은 몽땅 다 시어머님의 입김으로 아버님네 회사에서 도맡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시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덕에 아무리 지방 시골이라고 해도 동네에 그 큰 건물을 2개나 올리신 거였죠. 시아버지께서는 이게 다 시어머님의 공임을 100% 인정하시며 건물 명의를 모두 다 어머니의 명의로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들들이 아주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거였죠. 물론 시어머니께서 너무도 대단하신 분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나 아들들이 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들은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고야 했지만 마치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라는 식의 이 집안의 규칙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었죠.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러냐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손윗동서에게 듣기론 이 집안에 기상규칙이 있는데 인테리어 일 특성상 새벽에 남자들이 모두 다 일을 하러 나가야 하니 모든 가족이 새벽 6시에 시댁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는 며느리들은 5시 이후에는 시댁에 모여야 했죠. 저는 처음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었는데 이 집에선 말이 되는 일이더군요. 동서들 모두 이 집에 시집온 이후 내내 그렇게 살았대요. 심지어 손윗동서는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딱 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내려오라고 하셨대요. 자는 아이까지 둘러엎고 말이죠. 우리라고 이게 좋아서 하겠어?
처음엔 나도 너무 힘들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대든 적도 있지. 아우, 근데 말 한 번 잘못했다가 2시간 끌려가서 호통 들었다니까? 2시간이요? 아니, 호통을 어떻게 치시길래 2시간 동안 혼나요? 말도 마. 아우, 그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는데 나 진짜 눈물이 찔끔 나왔다니까. 손윗동서의 말에 의하면 단순한 잔소리 정도가 아니랍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호통을 치시는데 그게 아주 치사하고 서럽대요. 시어머니가 매일 들고 다니는 커다란 수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집안 가계부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인테리어 사무실과 시내의 조명 인테리어 가게 2군데 격리 일을 지난 40년 동안 모두 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해오셨어요. 그래서 셈이 아주 빠르신 분이었죠. 저희 며느리들은 모두 다 일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이었고요. 남편들은 모두 다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 직원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한 달 월급을 주시고 그 외에 며느리들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며느리들의 살림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며느리들에게 항상 돈을 쓸 때마다 받은 영수증을 모아두라고 하셨고요. 장본 내역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어머니께서 들고 다니시던 그 가계부 안에는 일 관련 영수증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 사는 며느리마다 어떻게 살림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된 생활비, 공과금, 그리고 손주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까지 아주 상세하게 수기로 정리해둔 가계부였던 겁니다. 양파, 마늘 이런 것들 우리 집에 잔뜩 있는 거 알면서 도대체 왜 돈을 주고 또 사는 거야? 올라오는 길에 들려서 가져가면 될걸. 너는 남편이 새벽부터 힘들게 벌어다 준 돈을 이렇게 아무렇게 생각 없이 써도 되는 거니? 며느리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로 불러 그 가계부 책을 열어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다네요. 밥값도 못하는 게 집에 널리고 널린 커피를 돈 주고 사 마셨어? 아이고, 날씨 좀 좋아졌다고 코에 바람 잔뜩 들어갔나 봐. 어쭈, 여성복 매장에서 봄옷도 샀네. 너는 네 남편 맨날 작업복만 입고 일하는 게 안쓰럽지도 않냐? 항상 며느리가 쓴 돈 다 쓸데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여자가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느냐는 식이었대요. 그렇게 며느리들이 쓰는 돈이 아까우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일도 못하게 하면서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 손윗동서에게 답답하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동서 말이 더 충격적이더군요. 뜬금없이 제게도 부모님 2분이 다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손윗 동서도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제 손 아래 동서도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친정 아버님은 요양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왜 친정 부모님 얘기를 묻냐고 했더니 동서 말이 자신도 사실 설마 했는데 저까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니 확신이 확 들었답니다. 동서 둘 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중매가 들어와 어영부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 집에서 살다 보니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들의 아들을 잘 보살필 도우미와 손주들을 잘 키울 보모를 구한 것처럼 굴었답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만만한 며느리들을 찾아 집에 들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들이 시어머니의 성격이 워낙 강한 분이니 그 스트레스로 괜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보통분이 아니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친정 부모도 없고 가난한 여자들만 데려다 며느리로 삼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실을 깨닫는 데까지 저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저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이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며 지내다 보니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시기에 결혼 전에 일했던 사무실에서 잠깐 일을 도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직원이 그만둬서 너무 바쁘다며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근무 시간도 길지 않으니 그럼 회사의 사람 구할 때까지만 도와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단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아마 아시면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저는 제가 일을 하러 나가는데 남편과 시어머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도 좀 서글펐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그 집에서 나와 사람들도 만나고 저로서 지낼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회사에 다니던 중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을 만나고야 말았어요. 생각해보니 시부모님 조명 인테리어 가게가 제가 다니던 직장 근처라는 걸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었죠. 네가 이제 보니까 아주 보통이 아닌 애구나. 어쩐지 요새 둘째가 살이 빠지고 힘이 없는 게 피곤해 보이더니만 마누라가 밖에 나가 돈 번다고 챙기질 않아서 그런 거였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회사에 갑자기 사람이 그만둬서 너무 급하다고 잠깐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도 빨라서 집안일도 전혀 지장 없어요. 감히 한 달이나 시부모를 속여놓고 말대꾸를 해? 네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네 멋대로 하고 다니는데 아기가 생길 턱이 있니? 저는 그날 퇴근을 하자마자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와 독대를 해야 했습니다. 손윗동서에게 들은 바로 그 호통이었죠. 사실 일하는 한 달 동안 출퇴근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자들 식사도 다 챙겼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식사에 살림도 게으리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체격이 워낙 크고 배도 나온 타입이라 웬만해선 살이 빠질 몸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시작한 시어머니의 호통은 결국 제가 얼마 전 마트에서 산 영수증에 적힌 와인 한 병마저 화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 하는 애가, 매일 술이나 먹고 아주 잘한다, 잘해. 그러고 보니 너 친정아버지가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으셨는데 술을 못 끊으면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이래서 핏줄을 무시를 못한다니까. 아무리 제가 거짓말을 하기야 했어도 이미 남편에게도 얘기를 한 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까지 꺼내시면서 저를 모욕하실 만큼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네가 이 집안에서 내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이상 너는 출가 외인이고 이 집 사람이야. 네가 네 멋대로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면 네 아버지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의 먹칠하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 점점 더 시어머니와는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남편 저녁을 차려주고 산책을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혼자 동네 작은 포장마차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희 시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 그냥 지나가다가 밖에서 보니까 아버님이 보이는 것 같아 잠깐 들어온 거라고 둘러댔는데 시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눈빛으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혼자 먹기 적적했는데 며느리가 같이 마주하면 너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와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그러는 게 다 나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볼낯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아버님. 내가 젊을 때 잘못을 많이 해서 너희 시어머니가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말로는 돈 많이 벌어뒀으니 아들에게 미안한 거 없다고 하지만 나랑 있을 때는 매일 자책해. 아들들 잘할 때 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힘든 일까지 물려줘서 평생 고생시킨다고. 시어머님이 며느리들을 쥐잡듯이 잡으며 매일 아들들에게 잘하는 이유가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저는 왠지 더 시어머니가 싫어졌어요. 당신 자식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결국 남의 자식은 개고생시키는 격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우리 며느리들을 너무 힘들게 하네. 너희 시어머니가 너무 짜게 굴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때도 술 사주고 용돈도 줄 테니까. 아버님도 어머님께 용돈 받아 쓰시면서 저한테 용돈 주시면 그 돈 어디다 썼다고 하시려고요? 에휴, 난 거짓말 잘해. 우리 둘째 며느리보다야 철두철미해서 난 안 걸려. 저는 아버지가 오랜 시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사실 아버지의 정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자랐는데 시아버지의 인자한 말투와 따뜻한 눈빛에 금세 마음에 있던 서운함과 서러움들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의 만행은 정말이지 끝이 없었어요. 며느리들에게는 장본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검사해 10원 한 푼 허투루 못 쓰게 하면서 본인은 언제나 백화점에 다니며 명품 가방을 턱턱 쌌고 고가의 등산 용품도 많았어요. 그리고 때때마다 동네 산악인 동호회 분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뭐 그것까지야 본인이 가진 돈을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쓰시는 것이니 그렇다고는 치지만 가장 불만스러웠던 건 저희 며느리들에게는 언제나 남편에게 잘해라. 남자가 밖에 나가서 기펴고 사업 번창하려면 그건 무조건 여자의 내조에 달린 거라면서 남편에게 큰 소리 한번 못 내게 하셔놓고는 정작 시어머니 본인이 시아버지에게 하시는 걸 보면 기가 찼습니다. 술을 또 당신이 샀어? 아이고, 당신 참 배알도 좋아. 그 친구들이 옛날에 우리 힘들 때 돈 한 번 안 빌려주고 거들떠도 안 보다가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해 보이니까 자꾸 들러붙어서 뭐 좀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노리는 놈들인데. 아, 매일 그렇게 술을 사주고 싶어? 아유, 또 뭘 그렇게까지 말해. 아이, 그래도 어릴 때부터 빤스만 입고 같이 물장구 치던 친구들인데. 아, 내가 좀 사면 어때? 그래, 이런 인간이니. 내가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고 산 거지. 암튼, 이번 달 카드값 다음 달 용돈에서 뺄 테니까. 아, 그렇게 알고 있어. 아유, 여보. 아유, 그래도 그건 너무하다. 시아버지도 저희 며느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는 지난날 힘들게 사신 인생이 지금의 원동력이라고 저희에게는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지난날의 고생들이 다 시아버지의 탓이라고 생각하시며 울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으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에서는 툭하면 가계부를 꺼내 보여주며 1,000원 한 장, 휴지 한 장 아껴야 한다며 가족들을 닥달하셨지만 밖에서의 대외적인 모습은 아주 달랐어요. 젊을 때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고생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지 유독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굉장히 집착하셨죠. 그래서 명품이나 평소에 입으시는 등산복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언제나 저희에게도 화통한 척 쿨한 시어머니처럼 구셨고 사람들에게도 후하게 하셨어요. 모임 사람들에게 때때마다 선물도 많이 하시고 밥도 나서서 많이 사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모임 분들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나가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좀 넉넉하게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 밖에서 커피를 사 마셔본 적이 없었으니 동네에 어느 가게가 유명한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충 집 근처 카페에 가서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커피와 디저트를 사서 돌아왔죠. 그리고 예쁜 그릇에 디저트를 옮겨 담아 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온 커피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움찔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또 실수했나 싶어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임분들이 함께 계셔서 그런지 금방 표정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알뜰해. 내가 커피는 무조건 스타벅스로 사 마시라고 해도 항상 이렇게 알아서 알뜰하게 저렴한 곳을 이용한다니까. 그래도 이왕 사온 거니까 드셔보세요. 아유, 그래도 여기 마카롱이 가격이 bien 괜찮어. 아이고, 이게 마카롱이구나. 아유, 나 처음 먹어보네.
왔다 갔다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그만 돌아가서 쉬어. 잘 먹을게. 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날 저녁 어머님은 산악회 모임 분들이 돌아가시자마자 저를 부르셨어요. 제게 정말이지 센스라고는 없는 애라면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스타벅스에서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겠냐고 소리소리 지르면서요. 저는 당연히 속으로야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냥 대충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산악회 모임 분들 앞에서는 항상 돈 있는 척 허세를 부르신다는 걸 제가 깜빡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날은 비교적 잔소리가 빨리 끝났습니다. 물론 그것도 산악회 분들의 갖은 험담을 늘어놓아야 해서였지만요. 아이고, 그 여편네. 첫째 아들도 돌잔치를 둘째까지 하더니만 딸까지 돌잔치를 하겠다는 건 좀 억지 아니야? 그러게요. 아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주변에 민폐라고 둘째는 다들 가족들끼리만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도 너 때문에 다 받아먹지도 못하는데 이게 뭐냐. 남들은 둘째, 셋째, 손주까지 낳아서 돌잔치하는 판에 우리 둘째 아들은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직 첫째 하나가 없으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괜히 맞장구 치려다가 오히려 된통 싫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든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게 말이죠. 손윗동서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고, 손 아래 동서에게는 아들 하나, 그리고 임신 중인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눈엔 저는 이 집에서 골칫덩어리였죠. 사실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께 받은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도 당연하게 제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병원에 다녀와 의사 선생님에게 들은 얘기를 전해드려도 소용이 없었죠. 완전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밤일 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당연히 네 자궁이 시원찮은 거지. 어머니, 꼭 문제가 있는 게 아니어도 요즘은 환경적인 이유로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신랑이 나이도 있고 비만기가 있어서 정자수가 일반 남자들보다 많이 적고 움직임도 적대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술도 좀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비만? 아니, 내 아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비만이라니. 아주 이게 아들은커녕 자식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네.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꼬박꼬박 말 대꾸하는 거 봐라. 이래서 어른들이 다들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야. 하긴 부모가 둘 다 일찍 죽었으니 네가 배우긴 뭘 보고 배웠겠냐.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불같으신지 시어머니는 한번 화가 나면 해야 할 말, 하면 안 되는 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같아 보였어요. 저는 더는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 그냥 그대로 시어머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와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해서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까지 참을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토끼 같은 자식이라도 있어서 참고 사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도 제가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벌써 결혼한 지 10년이나 흘렀는데 제가 이 집을 벗어나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살지 전혀 답이 없었거든요. 그날은 너무 울적해서 동서들에게라도 가볼까 했지만 다들 아이들 보느라 바쁠 텐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 그만두기로 하고 오랜만에 시장에 갔다가 이모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를 이 집안에 밀어넣은 장본인이라 사실 이모가 미워 한동안 가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카운터에 이모가 안 보여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커튼 안쪽에서 제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부모가 둘 다 일찍 죽었다길래 안쓰러워서 거둬줬더니 애가 아주 대바라진 게 싸가지가 없어. 무슨 말만 하면 저잘냈다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다니까. 이래서 내가 대학 먹은 애는 싫다고 한 거야. 여자가 쓸데없이 무슨 대학까지 나와서는 잘난 척이야. 아유, 그래도 애가 인물도 좋고 낭낭낭낭해서 둘째 아드님이 아주 보자마자 좋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럼 뭐해? 없는 집 자식이라 그런지 어려서부터 영 먹지 못하고 컸는지 애가 안 들어서잖아, 애가.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못 날망정. 아이고, 저렇게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금방 좋은 소식이 있겠죠. 아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더 기다려? 화장품 사장, 아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이야. 돈 받고 중매했으면 똑바로 해야지. 저는 무슨 80년대 시대극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시골 중에도 깡시골이라도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저런 대화들이 오고 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모는 저를 중매해주고 돈까지 받았다니요. 저런 개념 없는 분노 조절 장애 시어머니에게 말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중의 막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참을 만큼 참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결혼은 애초부터 썩은 사과였어요. 제가 갈 곳 없고 기댈 곳이라고는 없어서 향긋한 사과 향에 홀라당 넘어가 속이 다 문드러질 정도로 썩은 것도 모르고 급한 마음에 덥석 베어 먹어버린 것이었죠.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으니 지난 날을 후회해봐야 어쩌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썩은 사과를 잘근잘근 도려낼 방법을 생각해내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로 이 집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무식하게 되먹지 않은 노인네에게는 아주 합법적이고 영리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 저도 오랜만에 머리를 좀 썼어요. 제가 지금까지 몰라서 당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단란한 제 가족을 만들고 싶어 버텼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진짜 변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매일 들고 다니시는 그 공책, 다들 가계부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게 비밀 장부라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지방대라고는 해도 엄연히 경영학과를 나온 여자였어요. 인테리어 사업이라는 게 사실 거의 현금 거래가 많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 거래되다 보니 세금 계산서도 잘 안 끊고 오히려 할인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들 셋을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월급은 최소로 신고해 세금을 줄인 다음 거래 장부를 조작해 며느리들에게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주면서 엄연한 탈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야 다들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일이니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모르고 다들 관례처럼 하는 일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장부를 하나하나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평생 직장인데 저도 지금 당장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혹시 모를 만약의 사태를 위해 증거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서들과 제게 말도 안 되는 일로 꼬투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실 때마다 녹음을 해놨어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였으니까요. 사실 저도 자료를 모으면서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고소라도 하기 시작하면 제 인생은 지금까지와 많은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당연히 그나마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최소한의 것들도 빼앗길 테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 그래도 저를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었고 함께 자식도 낳고 단란한 가족을 만들어 보고 싶다 꿈꿨던 사람이었기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셋 중 저만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것이었으니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도 겁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경험하고 당한 동서들마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왜 너는 유별나게 그 정도도 참지 못하냐.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고민하며 얌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마저 끊어지게 만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심기가 좋지 않으셨어요. 산악회 분들과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입고 나가려고 하셨던 등산복이 하필이면 세탁소 배달 실수로 배달이 오지 않은 거였죠. 내가 항상 전날 확인하라고 했지.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니? 어? 애도 못 낳아 집안일도 못해. 거기다가 시키는 일까지 매일 실수투성이해. 진짜 너만 보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죄송해요. 어제 확인했는데 딱 그 옷만 다른 세탁물에 껴들어가서 빠진 것 같다고 오늘 안에 꼭 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안에?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안에는 무슨 소용이야. 너 나가. 아유, 네 꼴만 보면 내가 아주 천불이 나. 아침부터 세탁물이 도착하지 않아 시어머니는 심기가 뒤틀어졌는지 옷장에 있는 옷들을 바닥에 다 내팽개치며 엉망으로 만들더니 저에게 모든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도 오늘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아 몸에 힘도 없고 말할 힘조차도 없어서 그냥 제가 죄송하다 하고 대충 넘어가자 싶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도 약속 시간이 다 됐는지 오늘은 그 정도만 퍼부으시고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오전 내내 옷장을 정리하고 간신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은 게 아무래도 어제 먹은 게 탈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컨디션 같은 걸 신경 써줄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큰형님과 동서가 다들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시간이면 형님이랑 동서 다들 애들 데리러 나갔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뭐? 아이, 그럼 집에 너밖에 없는 거야? 아유, 하필이면. 아무튼 나 지금 모임 사람들하고 집으로 갈 거니까 네가 좀 나가서 커피하고 디저트 좀 사놔. 알지? 꼭 스타벅스다. 스타벅스. 저는 일으켜지지 않는 몸을 간신히 일으켜 동네 스타벅스로 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채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핑 돌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약국에 들렀다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스타벅스 커피는 사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욕을 먹을 것 같아 그냥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와 마카롱을 샀습니다. 그래도 모임분들이 있으니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다고 말하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의 분노 조절 장애가 결국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폭발하고 만 것이었죠. 글쎄, 제가 커피를 사서 들어가자마자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제가 전화 드렸는데, 야, 이게 정말 나랑 해보자는 거야? 거실에 모인 분들과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 들려있던 동네 커피숍 봉투를 보자마자 제게 돌격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말은 일절 듣지도 않으신 채 완전히 눈이 돌아서는 제 손에 들려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부어버리셨어요. 다행히 아이스이긴 했지만 얼굴이 너무 끈적거리더군요. 이 또라이 같은 년아. 너 지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스타벅스 커피 아니면 안 먹는다고 했잖아. 아유, 어머, 강 사장. 아유, 왜 그래? 아유, 며느리한테 이거 어떻게 이래? 아니, 이게 내가 좀 흥분을 하긴 했는데,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일부러 나 아니, 나 놀리려고 이런 거라니까. 강 사장 좀 흥분했다. 아우,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아유, 우린 가볼게.
순식간에 벌어져 버린 일에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했던가요? 아무래도 매일같이 이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던 게 몸에 배어 있었을 테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만 것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못난 주제, 사람들 앞에서는 자수성가에 성공한 사업가 마냥 구는 것도 모자라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하는 저 분노 조절 사이코를 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제대로 응징해줘야겠다 싶었죠. 진짜 이 아줌마가 개념 좀 챙기시지? 퍽! 저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시어머니의 면상에 다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놀라서 커진 눈으로 시어머니는 모임 사람들에게 이것 좀 보라고 얘가 이런 애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가 시어머니의 장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을 들어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들 안에는 여기 있는 산악회 분들의 남편 혹은 자식들의 사업체나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의 시공 영수증과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할인받아 현금으로 준 내용까지 몽땅 말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이라고는 다들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사진들만 국세청에 보내도 바로 세무조사 나올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세무조사 받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안전하실까요? 어머, 강 사장, 미쳤어? 아, 이런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뭐야? 아니, 저걸로 우리 이용하기라도 하려고 했던 거야, 뭐야? 아유, 아유, 다들 진정하세요. 아니, 내가 저걸 뭐에다 쓰겠다고 모아뒀겠어요. 며느리가 장난치는 거라니까요. 야, 너 그거 당장 안 내놔? 아유, 내가 못 살아. 강 사장은 집안 사람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암튼 다 책임져. 우리 남편 가게나 아들한테까지 똥 튀기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다들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씩 하며 집을 나서자 시어머니께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큰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니 제게로 달려들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제 머리끄덩이를 잡으려던 순간 들어온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시어머니는 제게 갖은 욕을 퍼부으며 저런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남편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고는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이라며 저를 소박 놓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죠. 네, 네, 걱정 마세요. 저도 안 그래도 어머님 때문에 어머니의 그 잘난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여보, 이혼이라니. 아,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애가 들어. 뭐? 아이? 아이라니. 우리 여보 임신했어. 엄마, 우리 여보한테 손 하나만 까딱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네,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바라고 바랄 때는 오지 않던 아이가 엄마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겠다 마음을 먹은 순간 제게 왔더라고요. 저는 아까 커피를 사러 가기 전 약국에 들러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사서 커피숍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두 줄이 바로 뜨더라고요. 시험관 시술을 해도 성공하지 못했던 제가 자연 임신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시어머니와 잘 지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커피를 쏟던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역시 이곳에서는 탈출해야겠다고요. 이런 곳에서 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미혼모가 돼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집에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언니네 집에 가서 신세를 졌어요. 언니에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얘기했더니 언니가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부잣집에 시집가 잘만 살고 있는 줄 알았답니다. 언니는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다 도와줄 테니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게도 이런 따뜻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제가 잊고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언니네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핏줄이라면 끔찍한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이대로 놓칠 사람이 아니었죠. 저는 보란 듯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우리 아이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당신 어머니도 버리고 하던 일 다 버리고 여기로 와.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 인정해 줄게. 그러자 남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 집에서 나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함께 언니네 집 근처에서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가끔 시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은 집에 놀러 오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은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어머니께서 제 얼굴에 커피까지 부었다는 소리를 들은 아들들이 이러다 자신들까지 아내들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며 더 심해지기 전에 고쳐야 한다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들은 지금까지도 제게 너무 고마워해요. 그나마 제 덕분에 시어머니께서 전보다 많이 나아지셨다고요.